네, 지금부터 표현의 자유를 위한 긴급 토론회, 다시 민주주의다,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토론회 제1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회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유승희 표현의 자유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예, 토론 시간을 위해서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표현의 자유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 지역구는 성북갑입니다. 성북갑 국회의원 유승입니다. 먼저 오늘 다시 민주주의,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토론회가 되겠습니다. 먼저 발제를 맡아주신 백가윤 참여연대 간사님, 박경신 고려대 교수님, 그리고 열띤 토론을 함께해 주실 우리 정봉주 의원님과 민진영 경기민원연 사무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5일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위원회가 우리나라의 진실 적시에 대한 형사처벌 금지,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거무죄의 완전한 폐지를 권고했습니다. 언론자유지수와 순위를 평가하는 프리덤하우스가 2011년 한국을 언론의 자유 자유국가에서 부분적 자유국가로 강등했고 2015년에 OECD 34개국 중에 우리나라가 30위입니다. 우리나라는 명예훼손 민형사 소송을 남발하는 것 때문에 유엔으로부터 심각한 인권 문제 국가로 지금 지적되고 있습니다. 국제기구들이 공통적으로 대한민국의 언론을 낮게 평가하는 지점은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검열이 지금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는 지점, 명예훼손에 대한 지속적인 처벌을 강화하고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지나치게 제한적인 선거운동 관련 법규, 그리고 정부의 방송 장악 규제 등이 있습니다. 유엔 안보협력기구가 1997년부터 형법상 명예훼손의 비형사 범죄와 캠페인을 시작해서 영국과 러시아를 비롯해서 유럽 15개 국가, 미국 35개 주 등에서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를 이미 삭제한 바 있습니다. 세계은행, 미주기구, 아프리카 인권 및 민권위원회 등 여러 국제기구들도 명예훼손 비형사 범죄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진실 적시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죄, 제3자 고소 형사처벌, 인터넷 임시조치, 그리고 선거법의 사실적시, 후보자 비방죄 등 명예훼손을 너무나도 광범위하게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품 수수라든지 부정부패에 의해서 지금 재선거를 치르는 비율은 감소하고 있지만 이런 선거법의 과도한 적용으로 재선거 치르는 지금 비율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 많은 그 법안들이 지금 계류되어 있어서 이 법안들이 빨리 개정되어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우리나라 표현의 자유 현황을 재점검하고 그 다음에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늘 저도 표현의 자유 특위위원장으로서 뜻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문재인 당대표님께서 축사를 오늘 해주실 예정이었지만 일정 관계로 글로 대신해 주셨습니다. 이 자료집에 인사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1부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2부 토론회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저는 2부 사회를 맡은 박인혜입니다. 저는 표현의 자유 특별위원회 부설로 있는 표현의 자유 침해 신고센터의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토론회에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여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아까 소개는 먼저 드렸지만 그래도 먼저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그 유엔 인권위원회에 다녀오신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의 백가용 간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또 함께 이번에 유엔에 다녀오신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 교수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두 분의 얘기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예, 다음에는 여러분도 다 아시는 전 국회의원이신 정봉주 의원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표현의 자유 침해를 직접 받으신 당사자이기도 하십니다. 예, 다음에는 이 분야의 또 특별한 전문가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민진영 경기도당 표현의 자유 특위위원이시고 또 경기민원연의 사무처장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보통 이런 토론회는 발제자도 많고 토론자도 많아서 토론할 시간이 적은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저희가 일부러 인원을 적게 하고 토론을 좀 많이 하려고 적게 모셨습니다. 그런데 좀 애석하게도 우리 정봉주 의원님 일정이 좀 촉박해서 앞에 부분은 좀 빨리 진행하고 뒤에 토론을 좀 더 많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예, 예, 표현의 자유는 기본권 중에 기본권인데요. 이것이 평소에는 저희가 모르고 있다가 최근에 우리 이명박 정부에 이어서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서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가 아주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는데요. 그 유엔 권고도 최근에 있었고요. 또 국제단체들에서도 계속 우리 한국의 표현의 자유와 인권의 정도가 너무 하락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우리 한국의 민주주의가 어두워지고 또 후퇴하지 않을까 굉장히 심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유승희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표현의 자유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박근혜 정부 하에서 발생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를 발굴하고 또 이것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한편에 또 법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에서는 바로 이런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유엔 인권위원회의 최종 보고서의 내용과 의미를 살펴보고 또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의 현 주소를 분석해서 대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백가윤 참여연대 간사님으로부터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유엔 인권위원회 최종 보고서와 관련한 분석 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예, 먼저 한 10분 정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참여연대 백가윤 간사입니다. 이번에 자유권 심의 대응을 위해서 10월 말에 여기 옆에 계신 박경신 교수님과 함께 제네바에 다녀왔고요. 가서 했던 시민사회단체 활동이랑 그중에서도 표현의 자유 관련된 권고에 관련해서 간략하게 소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참여연대 단독으로 준비한 건 아니고요. 사실 자유권 심의가 거의 10년에 이번에 한번 이뤄지는 심의였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83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같이 공동으로 준비를 해서 다녀왔습니다. 표현의 자유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이후에 박경신 교수님께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유엔 자유권 심의 전반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유권이라고 하면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라고 해서 가장 대표적으로는 표현의 자유라거나 뭐 집회 결사의 자유라거나 여러 가지 그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권리들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총 9개의 기본 조약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중에는 뭐 자유권 규약, 사회권, 여성, 아동, 고문 등등 다양한 종류의 규약들이 있고 우리나라 정부는 자유권 규약이라는 그러니까 시민적 정치적 권리 규약이라는 규약을 90년도에 비준을 했기 때문에 이제 비준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주기적으로 얼마나 자기네들이 비준한 규약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국가가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면 전문가로 구성된 자유권위원회라는 이제 위원회에서 그 국가 보고서를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이렇게 잘 규약을 이행하고 있구나. 아니면 이런 부분은 조금 부족하구나. 이제 이런 식의 심의를 내리고 최종 결과에 해당하는 최종 권고를 내리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자유권위원들이 보면은 여러 나라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의 이슈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알고 있을 수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면 시민사회 단체들도
이제 국가 보고서랑 비교해서 보라고 이제 그 시민사회 단체에 보고서를 제출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자유권규약 같은 경우는 자유권규약과 사회권규약이 가장 대표적인 규약이라서 전체 유엔 회원국 193개 국가 중에 168개 국가가 지금 비준을 한 상태고요. 원래는 보통 한 5, 6년에, 4, 5년에 한 번씩 보통 이렇게 규약에 대한 심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국가들이 보고서를 좀 늦게 내죠. 그래서 원래 우리나라도 2010년도에 보고서를 내도록 되어 있었는데 조금 늦어져가지고 2013년도에 보고서를 제출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검토를 받았던 게 2006년이고요. 지금 이제 2015년에 심의를 받았죠.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뭐 2008년 촛불 집회라거나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이라거나 최근에 세월호 집회라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다 이 안에 심의 기간 동안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3년도에 정부가 보고서를 제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유권위원회가 그럼 이제 보고서 받았으니까 2015년도에 심의를 하겠다라고 이제 날짜를 잡았어요. 그럼 이제 2년 정도의 시간이 비겠죠. 그러니까 이제 추가적으로 자유권위원회가 한국 정부한테 추가 정보를 요청을 합니다. 2년 동안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예를 들면 뭐 표현의 자유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인터넷상에서의 표현의 자유라거나 선거법상에서의 표현의 자유라거나 기자들의 표현의 자유라거나 이 여러 가지 표현의 자유들 중에서 자유권 목록 중에서 특히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쟁점 목록이라는 걸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쟁점 목록을 바탕으로 자유권위원들이 심의를 하게 되죠. 표현의 자유 관련된 쟁점 목록에서는 아무래도 그 인터넷상에서의 표현의 자유 관련된 내용이 많이 쟁점이 됐었고요. 당연히 명예훼손에 관련된 내용, 명예훼손 형사처벌에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국가보안법 관련된 내용 같은 게 대표적인 그런 이제 자유권위원회에서 표현의 자유 관련해서는 한국에서는 이 이슈는 반드시 우리가 보겠다라는 걸로 이제 초점을 맞춰서 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자유권 심의를 이야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는데요. 사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국정감사랑 되게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왜 국회의원님들이 행정부를 심의할 때 NGO들이 시민사회 단체들이 막 자료도 제공하고 어떻게 질의를 해달라고 요청도 드리고 하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마찬가지로 자유권 위원들이 한국 정부를 심의할 때 시민사회 단체들이 그렇게 뭐 질의를 할 내용들을 적어서 준다거나 한국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준다거나 하는 로비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1년 동안의 준비 기간을 바탕으로 시민사회 단체들이 열심히 로비를 하고 정부도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10월 말에 저희가 이제 실제 심의를 이틀 동안 받게 되었습니다. 자유권위원들은 18명인데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모든 표현의 자유를 다룬다거나 모두 한국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그 중에 이제 5명이 한국 담당이고요. 그 중에서도 표현의 자유 관련된 분은 저희가 이제 로비했던 이스라엘 출신의 유발 샨이라는 위원이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발제문을 보시면은 제가 표현의 자유 관련돼서 그때 당시에 나왔던 질문이랑 한국 정부 답변 같은 걸 제가 따로 좀 뽑아 놓았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보통 갔을 때 저희 그 정부 쪽에서는 법무부 차관이 대표로 왔었고요. 시민사회단체들 한 11명 정도가 갔었는데 그 정부 쪽에서 거의 40명에 달하는 그 정부 부처 사람들이 제네바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차관 대표 발언 같은 거 보시면은 일단 한국 시민들이 자유롭게 정부에 접근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 전쟁 이후에 우리는 계속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안보 상황 같은 거를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그런 내용들로 주로 발언을 했고요. 표현의 자유 관련해서는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질의로 처음 나왔었던 거는 인터넷상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냐.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은 위헌 판결을 받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다른 조항들에 의해서 많이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제 이런 정보들이 그러니까 그런 질문들이 위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고요. 답변은 방통위 쪽에서 오셨었는데요. 어쨌거나 그 헌재에서 그 위헌 판결한 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인터넷상 허위사실이 확산되어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초래됐기 때문에 이제 심의기관과 경찰청 등과 협력해서 같이 대응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독립적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는 식으로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시민사회 단체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꾸준히 문제를 제기한 바 있죠. 사실 저희는 이제 얘기했을 때 세월호 괴담이라거나 메르스 같은 상황이 있었을 때 그때 당시 괴담을 처벌하겠다는 목적으로 얼마나 많은 인터넷상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었는지에 대한 입장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거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권고가 따로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그 이후에 명예훼손 형사처벌과 그 다음에 그 국가보안법 관련해서 좀 구체적인 권고가 나오게 됩니다. 뒤에 뭐 박형신 교수님 더 자세하게 말씀하시겠지만 명예훼손 형사처벌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예전에 다른 유엔 권고에서 나왔던 거와 마찬가지로 어쨌거나 공익을 위한 이라는 요건 자체도 굉장히 협소하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진실을 말한 사람이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나에 대한 질문이 계속 이어졌고요. 당연히 정부 답변은 이에 맞서서 뭐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만큼이나 사생활의 자유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는 그 조항을 악용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로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 마지막으로 국가보안법 같은 관련해서는 사실 유엔의 단골 메뉴예요. 많이들 들으셨을 것 같아요. 이미 국가보안법을 개정하라, 특히 7조를 개정하라는 얘기는 끊임없이 나왔던 얘기고 정부는 그때마다 하는 답변은 저희는 악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번에도 같은 내용으로 답변을 했는데요. 그 유발샤니 의원 같은 경우가 굉장히 날카롭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국가보안법이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 봤을 땐 굉장히 억압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을 때 정부에서는 여전히 똑같은 답변을 말했습니다. 어쨌거나 안보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이 법을 유지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헌재와 법원이 제시한 자유적 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답변을 들었을 때 새롭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유엔에서 이런 관련된 권고들이 매번 비슷하게 나오는데 정부 답변이 매번 똑같이 이런 식으로 답변이 되고 있기 때문에 딱히 새로울 건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사회 단체들이 정부 답변에 있어서 더 큰 실망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유권위원회 최종 견해 관련해서는 뭐 전반적으로는 저희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봤던 거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철폐, 그리고 양심적 병역 거부자 즉각 석방, 전원 석방 같은 권고는 거의 처음 나온 권고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평화로운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라는 권고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성소수자 차별철폐, 병역 거부, 그다음 집회 결사에 관련해서는 세 가지는 집중적으로 이제 1년 내에 자유권위원회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 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권고들이고요. 특히 그 표현의 자유 관련해서는 뭐 뒤에도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진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건 사실 처음입니다. 예전에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을 하지 말아라라는 권고는 예전에 뭐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이라거나 아니면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한국에 왔을 때도 지속적으로 내렸던 권고인데 진실적시에 대한 명예훼손을 하지 말라라고 나온 경우는 처음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국가보안법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뭐 개정해라 아니면은 뭐 국가보안법이 자유권 규약에 그렇게 적합하게 이제 그 해석되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온 건 굉장히 많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7조를 폐지하라라고 나온 권고는 처음이라는 점에서 조금 의미 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다녀온 팀 같은 경우는 얼마나 지긋지긋했으면 유엔에서 듣다가 이렇게 권고를 내렸을까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었습니다. 네, 거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0분이죠. 네, 거의 마무리 이제 할 예정인데요. 자유권 권고를 사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좋은 권고를 받았다고 평가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행을 하는 게 더 중요한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계속 강조하는 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다 같이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를 계속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희가 뭐 정부한테 권고를 이렇게 받았으니까 빨리 이 명예훼손, 진실적시에 대한 명예훼손 형사처벌을 폐지해라, 국가보안법 7조를 폐지해라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그 법을 개정하고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 또 국회이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뭐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국회 자체에서도 실질적으로 그런 법의 개정이나 제정과 관련된 노력을 계속 기울여야 할 것이고요. 자유권규약 같은 경우는 뭐 헌법 6조 1항에 보면은 헌법에 의해서 체결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사법부에서 이 국제 기준을 국내 법규나 판례보다 더 우선시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사법부 차원에서도 우리가 비준한 국제 조약에 대한 좀 더 각성을 하고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에는 이런 유엔 권고들을 좀 잘 이행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국제사회적인 계기가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지금 내년에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국으로 선출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계기를 좀 활용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유엔 인권이사의 의장국이니까 조금 더 유엔 권고를 잘 지켜라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내년 1월 달에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한국을 공식 방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셔서 이제 전반적인 집회결사의 자유 관련된 내용을 모니터링하고 이제 조사한 보고서를 발표하게 될 텐데요. 그때도 저희가 받았던 권고들을 좀 같이 이야기해 볼 수 있지 같이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국내에서 어쨌거나 그런 국제 권고를 이행하는 가장 큰 메커니즘 중에 하나인 국가별 국가 인권 기본 정책 계획 NAP라고 불리는 3차 NAP가 2017년도부터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16년도에 초안 작성 작업을 하게 될 건데요. 그때도 이 의사표현의 자유 관련된 국제 권고가 그 내용에 포함되어서 국내에서 기준을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이야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제가 준비한 내용이 훨씬 더 많은데 네, 이 정도로 발제는 마무리하고 나중에 토론할 때 조금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을 짧게 드려서 너무 죄송한데요. 토론 시간에 좀 더 많은 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경신 고대 교수님께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전반에 관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역시 10분입니다. 예, 자료집 뭐 내용이 많아서 자료집 같이 보시면 더 좀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2014년, 2015년도 표현의 자유 현황 11가지를 좀 11가지를 뽑아봤습니다. 가장 문제점이라고 생각했던 첫째로는 이제 건수가 가장 많은 이제 모욕죄입니다. 분노할 만한 상황을 봤을 때 그 분노를 표현했을 때 이것을 형사처벌하는 전 세계 얼마 안 되는 그 제도 중에 하나고요. 이거 관해서는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이미 2011년도에 진위를 확인할 수 없는 명제든 형사처벌하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위를 확인할 수 없는 명제라는 것은 이제 견해와 감정의 표명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모욕죄 기소 건수는 계속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4,800건에서 2013년도 9,000건으로 3년 만에 2배가량 늘어났고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2010년도에는 11명이 모욕죄로 실형을 살기도 했습니다. 욕을 얼마나 하면은 감옥에까지 갈까 뭐 이런 참 의구심이 들을 정도로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외국에도 뭐 모욕죄가 있습니다. 독일에도 모욕죄가 있는데 독일 모욕죄는 검찰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검찰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유엔 인권위원회가 그 명예훼손, 모욕이나 명예훼손의 비형사화를 권고했던 이유가 바로 검찰이 개입하면은 이 모욕죄도 정권 비호를 위해서 남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사실 여태까지는 이제 그런 사례가 없었는데 최근에 보면은 2010년도에 모욕죄 기소 건수가 9,400건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 10%가 경찰관 모욕죄입니다. 물론 이제 경찰관 모욕죄 상당수는 뭐 이제 이 취중에 파출소 가서 욕하고 이러신 분들도 포함됐지만 또 상당수 2010년부터 이렇게 경찰관 모욕죄가 늘어난 이유는 집회 시위에서 이제 젊은 의경들한테 집회 참가자들이 뭐 욕했을 때 평화로운 집회 참가자들은 해산할 수가 없거든요. 그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밀어가지고 욕을 하도록 하고 욕을 하면 모욕죄 현행범이라고 해가지고 곧바로 이제 체포해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상당수 기소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그냥 사실은 집회 해산을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잡아가고 48시간에 그냥 풀어주고 끝납니다. 뭐 실제로 그게 몇 건이나 되는지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이건 이제 법무부나 경찰에서 뭐 데이터를 좀 공개하면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모욕죄가 정권 비호를 위해서 이용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줬고 그리고 최근에는 일배충이라는 그 단어를 썼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일배충이라는 소리를 들은 사람이 수백 명을 형사고소해서 지금 사건들이 지금 기소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또 이제 홍가혜 씨 같은 경우 그 세월호 관련돼서 일종의 이제 국민 입막음 소송 같은 걸 당했죠. 그래서 그 홍가혜 씨가 이제 기소되고 이러니까 여기에 대한 막 욕설이 뭐 여성성을
그 여성성을 공격하는 그런 욕설을 포함한 상당한 욕설을 받게 되니까 홍가희 씨가 이제 네티즌 1,000명을 고소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모욕죄로 이게 상대방을 고소하는 것을 저나 뭐 이렇게 참여연대에서 그 지지하지는 않는데 저희가 좀 이례적이라고 생각했던 거는 일배충 소리를 들은 사람이 수백 명 고소할 때는 대검찰청이 가만히 있다가 그 사람들 다 기소해 주다가 홍가희 씨가 이제 그 자기 여성성을 공격한 사람들 1,000명 고소하니까 대검찰청이 그 논평을 내면서 모욕죄 남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모욕죄 고소 남발한 사람들은 뭐 무고죄로 뭐 기소하겠다. 이런 식으로 위협을 하기도 하는 것을 보면 모욕죄도 이 특정 성향의 목소리를 제압하거나 옹호하기 위해서 편향되게 남용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진실적 명예훼손 역시 이번에 역시 이 표현의 자유의 심각한 현황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유엔 자유권위원회에서 이번에 대한민국 심사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권고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명예훼손 처벌에 대해서 그 진실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폐지할 것을 권고를 했습니다. 뭐 우리나라는 이미 진실인 경우에는 오로지 공익을 위하여를 입증하면은 뭐 면책이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지만 유엔 자유권위원회에서는 명백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진실인 경우에는 공익이든 사익이든 공익이 입증되든 안 되든 진실인 경우에는 면책해야 된다라는 것을 권고안에 명확히 얘기를 했습니다. 진실명예훼손은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진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된다는 걸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 그 밑에 이제 자료집 13쪽에 보면은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임금체불한 고용주가 임금체불했다는 사실을 노동자가 피켓에 써서 들고 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유죄 판결 받은 사례를 포함해서 이렇게 그 타인의 비리, 타인의 범죄를 고발을 해도 처벌된 사례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 이런 이제 괴담들이 뭐 괴담도 아니죠. 이제 이런 그 사례들이 그 사람들 속에 전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비리를 보더라도 제대로 고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일본만 하더라도 진실명예훼손죄를 우리나라에 심은 게 바로 일제인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그 법을 개정을 해서 어떤 식으로 해놨냐면 뭐 타인의 범죄 행위를 고발하는 경우에는 진실인 경우에는 명예훼손을 처벌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예외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 나라보다는 훨씬 더 자유롭게 진실을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공무원에 대해서는 진실을 말해도 명예훼손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런 조항들이 이 자료집 보시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허위적시 명예훼손입니다. 이 허위적시 명예훼손 역시 참여연대에서 그 국민입막음 소송 보고서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허위적시 명예훼손도 국가 권력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명예훼손 기소 또는 고소 사례들이 이 이명박 정부 이후에 그 상당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2014년 10월 현재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에 있었던 입막음 소송 30건 중에 그 입막음 소송 30건 중에 형사 사건이 24건이었습니다. 또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 제기된 9건의 입막음 소송 중에는 형사 사건이 5건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그 정부에 대한 또는 정부 기관에 대한 또는 기관장에 대한 명예훼손 그 고소 또는 기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다 중간에 고소가 취하되거나 법원까지 가면 다 무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법부가 아직도 이런 면에 있어서는 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냐면 우선 그렇게 해서 몇 년 동안 그 검찰 수사를 받게 하거나 재판을 받게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다 위축돼 가지고 정부에 대한 이
고발, 비리 고발, 또 비판 이런 것들을 많이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PD수첩 광우병 보도 제작진에 대한 형사재판이었는데 이걸 대법원까지 끌고 가면서 3년 동안 이 PD수첩 이 PD들을 고생을 시키니까 이 김재철 사장이 오기 전부터 MBC의 이런 탐사 보도, 정권에 대한 그런 진중한 탐사 보도들은 다 사라지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 소송은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가 지금 뭐 반환점을 돌아서 지금 한 5건밖에 되지 않았는데 작년에 2014년 10월에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팀을 만들었죠. 박근혜 대통령이 뭐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었다라고 말하면서 바로 이틀 후에 검찰에서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팀을 만들고 사실 그것 때문에 카카오톡에서 텔레그램으로 망명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이때 이제 그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명예훼손 피해자의 피해 신고 없이도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이건 마치 명예훼손 피해자들을 선제적으로 도와주기 위한 이런 것처럼 포장을 했지만 실제로는 이제 이 명예훼손 고소 고발을 하게 되면 그거 자체가 이제 스캔들이 될까봐 나서지 못하는 높으신 분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어떻게 밝혀졌냐면 이 당시 그 검찰 내부 문건, 이건 이제 보도되지 않았던 건데 검찰 내부 문건에 따르면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팀의 제일 목표가 뭐였냐면 국론 분열 및 정보 불신 조장을 방지하겠다라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국론 분열 및 정보 불신을 조장하는 글들만 잡아서 명예훼손, 그러니까 본인들이 가만히 있어도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 목표였던 것입니다. 이제 카카오톡 망명 사태가 터지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한 발 물러서면서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뭐 카카오톡 압수수색을 하진 않겠다라고 검찰이 밝히긴 했는데 그 이후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또 바톤을 이어받아서 뭐 선제적 대응을 자기들이 하겠다 라는 이제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방송 공정성 심의입니다. 이 방송의 그 방송통신 심의에 대해서는 이 방송 심의 규정 제 9조에 보면은 방송이 9조 2항에 보면은 방송이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한 사안을 다룰 때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해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한다. 듣기에는 아주 좋죠. 듣기에는 아주 좋지만 실제로 이 방송 공정성 심의 규정 제9조 2항을 통해서 징계한 사례들을 보면 공정성 심의 사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17쪽부터 18쪽에 보면 쭉 있습니다만 전부 다 이게 정부 정책의 비판, 정부 정책을 비판하거나 또는 정부의 역사관, 정부가 지지하는 역사관에 반대되는 방송을 한 사례들입니다. 원래 이 공정성 심의라는 것은 정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정부가 방송의 내용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자료집 19쪽에 보면은 그 방송법 6조에 보면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정의한 조항이 있습니다. 뭐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했고 제일 밑에 9항 보십시오. 9항. 방송은 정부 또는 특정 집단의 정책 등을 공표하면서 의견이 다른 집단에게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가장 그 독립성을 견제를 해야 될, 방송이 견제해야 될 대상은 누구냐면 바로 정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느 나라나 똑같습니다. 어느 나라든 방송은 관영방송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다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 정부 홍보 역할을 자꾸 하게 됐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그 취지로 이 공정성 심의 같은 것을 두게 되었고, 그래서 방송은 바로 정부에 대한 견제를 하는 것을 제1 목표로 둔다는 것이 법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17쪽에서부터 이제 18쪽에 있는 그 사례들을 보면 전부 다 그 방송을 비판하는 그 방송을 징계하는데 이 공정성 심의가 남용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이 정부의 발표는 아무런 비판 없이 그대로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이런 방송에 대해서는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월호 방송입니다. KBS, MBC가 정부의 대대적인 구조 활동을 정부 발표 그대로 전달하고 있을 때 당시에 직접 30여 명을 구조했던 김홍경 씨가 해경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내가 30명을 맨손으로 구하고 있을 때 해경은 배에서 내리지도 않고 쳐다만 보고 있었다. 이 말을 했는데 그 당시에 KBS, MBC가 사고 당일 뉴스에서 이것을 빼놨습니다. 그리고 빼놓은 거에 대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해서 문제 없음. 그러니까 전혀 징계를 하지 않은 거죠. 이런 식으로 역시 이 방송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차 지났죠? 예. 그래서 우선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 정봉주 의원님이나 이제 나머지 귀한 발제 토론 듣고 나머지 부분들은 시간 주시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아주 충실한 발제문을 주셨는데요. 다 듣지 못해서 아쉽고요. 우리나라 표현의 자유 침해 전반에 관해서 아주 조목조목 잘 짚어주셨습니다. 정봉주 의원님께서 그 다음 시간 일정이 비행기를 타시는 일정이어서 저희가 시간을 뺏을 수도 없고 해서 너무 저희가 박 교수님께 무례를 한 걸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두 분 발제는 죄송합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정봉주 의원님의 토론을 듣겠습니다. 자료는 없지만 직접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봉주입니다. 백수가 과로사 한다고 백수가 제일 바쁩니다. 비행기 시간 때문에 2시 30분쯤에 일어날 계획이었는데요. 비행기를 좀 늦췄습니다. 좀 제가 갈 때까지 좀 뜨지 말고 기다리라고 그래갖고 좀 기다리겠다고 방금 문자가 왔습니다. 우리 백가윤 간사님, 박경신 교수님 말씀 잘 들었는데 저는 이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허위사실에 있어서는 제가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허위사실 유포로 이명박 씨죠. 저하고 똑같은 평민입니다. 이젠 저한테 덤벼도 제가 이깁니다. 366일 동안 그 해는 또 2012년에 윤달이 껴갖고 하루 더 살았습니다. 1년이 366일인 것을 만기 출소하고 나왔고 이명박 당시 대통령 가깝게 저는 감사한 게 만약 그렇게 저를 감옥에 보내지 않았으면 지금쯤 정치자금법으로 한 10년 받지 않았을까. 뒷돈 받다가. 국회에서 이런 농담하면 좀 살벌하죠, 근데. 그렇게 들어간 사람들이 많아갖고. 오늘 토론회가 저는 무척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다들 지역에 가서 선거운동들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경선 준비들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유승희 의원이 지역 선거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지금 이 토론회 하는 게. 그리고 당에서 의원 평가하는데 하위 20%에 들어갈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 상황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걸 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을 바라볼 때 이런 걸 좀 봐줘야 돼요. 여기 바둑 두시는 분들이 좀 계실 텐데 바둑 용어 중에 저는 바둑을 못 두는데 얼마 전에 한홍구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손 따라 두는 바둑은 필패다. 그러니까 내가 백을 잡고 있고 상대방이 흑을 잡고 있으면 백은 백의 정체성대로 내 전략과 전술로 바둑을 둬야지 흑의 손을 따라가다가는 무조건 진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꼭 그 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이런 준비들을 안 하고 있어요. 이 표현의 자유 때문에 지난 8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검열을 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었다고 하고 유엔까지도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정작 가장 강력하게 제기해야 할 야당은 죄송합니다. 제1야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별 얘기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명박근혜 정권 8년을 보면은 사건이 사건을 덮는다 그러잖아요. 이 정권 들어오면서도 보면 처음에 국정원 사건이 댓글 개입 사건이 있었죠. 국정원 댓글 개입 사건이 조금 시들해지니까 사이버 사령부 댓글 개입이 또 튀어나옵니다. 사이버가 국정원을 제압을 해요. 이 문제 갖고
우왕좌왕 하다 보니까 경주 대학생들 MT 갖고 참변을 당한 사건이 터지고, 그걸 또 안전 문제를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니까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기록을 하기 힘들 정도로, 그 다음에 국정원이 핸드폰 도감청을 한 사건이 터지고, 그리고 그 문제가 그것도 위야무야 할 때쯤 되니까 노동악법을 스스로 또 노동법을 개혁하겠다고 하고, 최근에는 국정화. 근데 이제 우리 그 새정치민주연합을 보면요, 좋게 얘기하면 송사리 정당이에요. 송사리 때 물에서 모여다니듯이 막 쫓아갑니다. 뭐가 있으면. 나쁘게 얘기하면 좀비 정당입니다. 피맛과 신선한 고기만 있으면 다 거기 달겨들어요. 잘한 게 있거든. 새정치민주연합 사자방 이런 거 잘했거든요. 4대강 비리, 자원외교 비리, 방위산업 비리, 이거 하고 사자방 이름도 멋있어요. 이거 지금 누가 합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이 130명 의원들이 자기의 전문 분야를 갖고 그 분야에 대해서 4년 동안 처음서부터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요, 어디서 뭐가 터질지 몰라요. 그리고 쟤들이 사건에 사건을 덮어서 가장 큰 피해를 누가 봅니까? 현혹시키잖아요, 국민들을. 국민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피해를 본 거예요. 근데 그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막을 수 있는 정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인데, 안 하고 사건만 터지면 송살 때 몰려다니듯이, 좀비 몰려다니듯이 그렇게 쫓아간 거예요. 그 지난 4년을 되돌아보면, 이 박근혜 정권 들어가고도 3년이죠? 도대체 우리는 뭐 했지? 그러니까 손 따라 두는 바둑에 가장 큰 결과가 나왔는데, 오늘 이 표현의 자유 같은 경우 유승희 의원께서 처음에 19대 시작하면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언론에서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표현의 자유, 이 부분이 사실은 가랑비에 옷 젖는 거로 우리 사회를 심각하게 좀먹는 그런 법안이다. 그런 자유를 억압하는 거다. 뭐냐면, 전혀 못 느낍니다. 내 입을 저들이 막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면 내가 말할 때쯤 되면 누군가 입이 막혀 있고, 내가 말할 때쯤 되면 다시 내 입에 족쇄가 채워 있는 걸 한참 뒤에 느끼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우리 생활과 대한민국 민주주의, 우리 미래를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쟤들이 국민을 통제하는 이 경로가 한 세 가지인데, 입을 막는 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고요. 그다음 몸을 막는 게 집회 시위를 실질적으로는 신고제인데 허가제로 해놓은 거 아니에요? 이건 완전 온몸에 족쇄를 채워놓는 거죠. 자, 입을 막아놓고 몸을 족쇄를 채워놓고 이제는 뇌를 조작하겠다는 게 국정화입니다. 그죠? 이렇게, 근데 이 가장 처음이 뭐냐면, 몸은 막혀 있어도 입은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요즘 SNS나 인터넷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습니까? 아무리 우리를 막으려고 해도, 제가 다른 데다가도 글을 썼는데, 국정으로 해갖고 너네 한번 해봐라. 나도 국정화 세대, 유승희 의원도 국정화 세대인데, 그 시대에 교과서에 한 줄밖에 없었던 민주주의라고 하는 말을 듣고 감동을 얻는 사람이 반드시 있었고, 당신들이 국정화를 해도 이미 SNS로 정보를 받는 10대, 20대를 어떻게 통제하겠냐. 그런데 저쪽선 합니다. 그 시작이 어디냐면 표현의 자유다. 명예훼손이다. 이거를 형사처벌하는 나라가 우리 박경신 교수님께서 전문가지만 아마 거의 전 세계적으로 유일할 거예요. 이미 저는 이 새누리당과 이 현 정부가 미국 참 좋아하잖아요. 이런 건 또 미국을 안 쫓아갑니다. 이런 거 미국 쫓아가야 되거든요. 이미 1966년도 마틴 루터킹 광고를 내면서 경찰을 모욕했다고 해서 경찰 간부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합니다. 그때 재판이 붙은 게 설리번스 케이스라고 설리번 경관이 소를 제기한 거죠. 그리고 1966년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그 이후로 미국에서는 이런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이거를 형사처벌을 금지를 시키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형사소송으로 가는 게 극히 제한되어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마 1966년 미국에서 시작된 그 설리반스 케이스가 거의 원조일 거라고 저는 보는데, 명예훼손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국회의원들이 정말 답답한 게요. 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즉 저를 감옥에 놓던 그 법이 이게 개정이 되지 않으면 일반인들의 명예훼손을 거는 것도 제대로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모든 게 국회의원들 정치를 하는 입법부인 국회의원들의 실질적인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첫 출발점인데 지금 보면요. 법상으로는 예를 들어갖고 정봉주를 겁니다. 너 허위사실 유포했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은 한 괴거든요. 허위사실 유포로 형사처벌 기소를 합니다. 근데 내가 허위사실 유포를 해서 너 허위인 것을 알면서 이걸 유포한 거 아니야? 허위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유포했을 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럼 허위라고 하는 것을 알았냐 몰랐냐? 이것을 검찰이 입증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근데 검찰이 입증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검찰이 입증하라고 하는 이 규정이 애매모호하다 보니까 판례에서 뒤집어 버린 겁니다. 검찰이 입증하는 게 아니고 말한 너가 이게 허위라고 하는 것을 몰랐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라는 거예요. 제가 변호사입니까? 제가 사법고시 패스했어요? 국민들이 다 사법고시 패스했습니까? 자기가 어떻게 입증을 합니까? 그리고 자기는 분명히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중요한 게 내가 허위라고 하는 것을 정말 몰랐습니다. 근데 누가 봐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사실에 가까워? 여기 경계가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나는 몰랐다 하는데 거기서 뭘 또 검찰이 규정을 들이대냐면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 걸 들이댑니다. 미필적 고의. 알았는지 몰랐는지 잘 모르지만 내심의 의사는 허위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 모르는 척하면서 얘기했다. 이게 미필적 고의의 간단한 겁니다. 말도 어렵잖아요. 미필적 고의를 예를 들어갖고 여자하고 데이트하는데 남자가 야, 너 오늘 나하고 데이트하러 가야지. 그러니까 너 뭐 약속 있는데 그러니까 너 다른 남자 만나러 가는 거 아니야? 그럼 아닌데 그럼 너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 같아? 그럼 그날로 헤어지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말을 어떻게 합니까? 그거 아세요? 저도 제가 구속되니까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지금도 박경신 교수는 아마 속으로 웃을 거예요. 정확한 뜻이 아닙니다, 이것도. 어쨌든 내심의 의사는 당신은 이게 허위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고 그리고 모르는 척하면서 얘기했다. 이것까지를 잡아갖고 법적 처벌을 합니다. 그러면 이 법을 개정을 해야죠. 왜 개정을 해야 되냐면 입법부 아닙니까? 입법부가 우리가 허위 사실을 갖고 여야가 공방을 할 때 자, 사법부라고 하는 거는요. 입법부가 사법부도 사실은 위입니다. 우리가 법을 만들잖아요. 법을 재개정하잖아요. 근데 더 우위에 있는 지위에서 전문용어로 쪽팔리게 사법부에다 내 목을 갖다 들이대는 거예요. 우리 둘이 싸우고 있는데 여야가 싸우고 있는데 누가 더 정확한지 너희들이 판단을 해줘라 이러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국회의원들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 허위사실 유포로 형사처벌을 받는 이 상황에 대해서 쪽팔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서로 야 니네가 허위사실 유포하면 처벌하고 서로 상대방만 지적을 하고 있는 너무나 치졸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국회의원들이 정말 합의를 해서 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이 법을 검찰이 입증하게끔 지금 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2012년에 제가 구속됐을 때 박경신 교수도 나오고 여러분들이 나와서 이른바 정봉주 법안이라고 해서 올라간 게 허위사실이라고 하면 지금 법에 있는 것처럼 판례로 뒤집지 말고 지금 법에 있는 것처럼 검찰이 허위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그래야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확장된다. 이 법안을 2012년 18대 말에 올렸고 그리고 다시 2012년 19대가 시작이 되면서 박영수 의원, 안민석 의원 해갖고 이 법안을 올렸습니다. 3년이 됐죠. 그럼 국회에서는 적어도 그 이후에 유승희 의원이 그 특위위원장이고 하니 이 법안에 대해서 국정화 교과서 갖고 싸울 때 그 다음에 국정원 대서댓글 게임 문제 갖고 싸울 때 세월호 문제 갖고 싸울 때 그쪽은 그쪽대로 싸우라고 하면서 이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고 국회의원들이 노력을 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새정치민주연합은
당리 당략을 떠나서 이 법안을 개정함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이만큼 신장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19대 때 보여줬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20대 때 선거운동 가갖고요. 지금 지역 가면요. 국회의원들 지금 뭐 여나 야나 똑같지만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조금 더 나름대로 민주개혁 진영이고 진보 진영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명분에 충실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서 무엇을 했다. 라고 하는 것을 지역 주민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지역 가면 야 예산 얼마나 가져왔습니다. 다리 났습니다. 엘리베이터 났습니다. 그거 시의원, 구의원들이 할 일이에요. 왜 자기들이 그걸 해요? 오히려 국회의원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아까 뭐 30이라고 하는데 그 표현의 자유가 34개 중에 34위 하는 걸 다행이라고 생각해야죠. 지금 정도 상황이면. 이런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신장시키려고 하는 정치권의 노력이 어느 정도까지 갔다라고 하는 게 20대 국회의원 할 때 국회의원으로서 심판을 받을 때 그게 리트머스 용지가 되고 바로미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새누리당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새누리당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별로 없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3년 동안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 전문 분야로 관심을 갖고 했으면 설사 법안 개정은 못했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표현의 자유가 어느 정도로 위축되어 있고 이번에 유엔에서 권고한 대한민국 언론 자유, 표현의 자유 수준이 어디까지 가 있다라고 하는 것 정도는 조금 더 확산시킬 수 있지 않았는가. 이게 정치 아닌가요? 이 입을 억지로 놓으면 놓을수록 가장 답답한 것은 야당입니다. 그리고 정권 교체의 가능성은 그만큼 멀어집니다. 그리고 정작 피해는 바른 소리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살기 좋은 나라, 정말 행복한 나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 국민들을 자기 검열의 함정에 빠뜨리는 겁니다. 그럼 이 표현의 자유가 이렇게 위축되고 있는 건 저들은 그런 집단이라고 우리가 새누리당이나 현 정권은 그런 사람들이겠거니 하고 거기에 대해서 큰 기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대하는 것 자체가 난망이니까요.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열과 성을 갖고 지난 3년을 좀 왔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큰 거죠. 지금 저는 오늘 이 토론회가 손 따라 두는 바둑이 아니고 자기의 소신과 정체성을 갖고 하는 토론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중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이거는 아주 공개하고 비유할 수 있을 정도로 평상시에는 소중한지 모르지만 없어지면 어느 날 갑자기 절대절명의 마음으로 아쉬워하는 그럴 정도로 심각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새정치연합이 이런 얘기하고 이런 비판과 지적을 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소수정당이니까 표 좀 몰아주세요. 그거 거짓말입니다. 역대 새정치민주연합 야당이 이렇게 의석수가 많은 적이 없어요. 가장 많은 적이 노무현 대통령이 2004년 탄핵당했을 때 그때 과반수 처음 넘어갔습니다. 130석이 된 적이 없습니다. 보통 110에서 120석을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가서 우리가 소수정당이어서 힘이 없으니 다수정당을 만들어주세요. 절대 안 됩니다. 국민의 기본 성향 자체가 60% 보수, 40% 진보입니다. 130석 정도 되면 많은 거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130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신장할 수도 없고 국정 문제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거짓말이고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마지막으로 영국의 극작가인가요? D.H. 로렌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순간 정말로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당신의 머릿속에서는 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할 수 없었던 게 아니고요. 안 하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그런 것이 표현의 자유를 이렇게 위축시키는데 공동의 책임이 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아스팔트 위에 새싹을 뚫고 나오듯이 민주주의는 그런 거거든요. 아무리 아스팔트로 덮어놔도 그 틈을 뚫고 새싹 나오는 거, 이게 민주주의란 말이에요. 그런 와중에도 지역 선거운동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그리고 본인 평가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유승희 의원님이 정말 제대로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유승희 의원님이 정청래 의원과 마찬가지로 당에서 왕따입니다. 왕따죠? 그런데 자기의 소신을 갖고 정치를 하는 사람이
진정한 정치인이고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이번 그 국회에서는 안 됩니다. 표현의 자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공감을 좀 확산시키고 20대 이제는 정말 더 작은 소수정당이 된다고 할지라도 4년 동안 표현의 자유를 신장시키고 국가보안법을 뭐 우리가 정권을 해봤을 때도 폐지를 못했는데요. 이런 그 국민의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억압하는 이런 법안들을 좀 조속히 개정하는데 유승희 의원이 계속 앞장서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표현의 자유의 직접적인 희생자라고 하는데 수혜자입니다. 저처럼 허접한 사람이 이명박 대통령이 감옥에 보내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렇게 저명한 인사가 됐겠는가 하는 말씀을 끝으로 인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론자시만 제가 조금 시간을 더 드렸는데요. 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정치와 국회의원, 특히 우리 야당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아주 따끔하게 짚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는요, 마지막으로, 경기민원연 사무처장이신 민진영 선생님의 토론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예, 민진영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오면서 사실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제가 국회에서 토론회를 몇 번을 했는데 발언 기회를 15분이라고 순서에 돼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야, 역시 표현의 자유인가 보구나. 통상적으로 시민단체는 여기 오면 국회의원들도 몇 분 계시고 기자들도 한 5, 60명 되는데 시민단체 순서가 거의 마지막이거든요, 항상. 그럼 국회의원들 끝나시면 한 3, 40명 가시고 교수님 끝나면 다 가고 시민단체 하면 한 2분 정도 남고 사회자도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빨리 5분 내에 끝내주세요. 그래서 2시간 이상을 앉다가 5분 이내로 발언을 하다가 오늘 순서를 보니까 15분이 예정되어 있어서 야, 역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나 보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만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내용,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그것도 국회에서 토론회를 한다라고 하는 이 현실이 참으로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저는 제목을 역주행하고 있는 현실을 우려하며라고 하는 그 제목을 썼는데요. 제가 예전에 운전 면허를 막 땄을 때 처음 갔던 경기 북부에서 이렇게 딱 갔는데 갑자기 모든 차량이 저를 향해서 오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보니까 제가 역주행을 한 겁니다. 처음 갔던 도시라. 그래서 비상깜빡이를 켜고 얼른 뒤로 나와가지고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라디오를 듣다가 제가 막 웃으면서 한번 사고가 날 뻔한 적이 있었는데 아마 작가가 쓴 건지 뭐 라디오에서 그 사연으로 들었던 건데요. 라디오에서 그 아들이 라디오를 듣는데 어느 자동차 전용 도로에 역주행하는 차가 한 대 있다고 합니다. 그 길 운전하시는 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딱 생각난 게 아버지가 오늘 그 길을 간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어디 도로 가시죠? 거기 역주행하는 차가 한 대 있답니다. 조심하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한 대가 아니야 임마 그런 거예요. 엄청 많아. 그 아버지가 역주행을 한 겁니다. 본인이 역주행을 했는데 자신이 역주행하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모든 차량이 역주행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현 정부가 역주행을 하면서 자신이 옳다라고 끝까지 얘기하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나도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표현의 자유라고 하면 과연 우리나라가 진짜 표현의 자유가 있나? 얼마 전에 5급 공무원들 그 면접시험에서 면접심사에서 국정교과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폭력 집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 자리에서 표현을 그대로 했으면은 아마 양심적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다 탈락했겠죠. 그러면 거기선 자신의 본인의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보다는 직업을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고요. 국정교과서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반대하는 분들은 또 법적으로 문제 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심지어는 대학생들조차도 요즘 SNS가 활성화되어지고 있는데 저는 그 학생들, 경희대 학생들 거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게요. 헐 그러는데도 댓글이 막 5, 60개씩 걸리기도 해요. 그 헐이라는 한 단어에 수없이 많은 의미를 학생들은 공유하는데 이들이 절대로 페이스북에 하지 않는 이유가 정치적 의사표현을 거의 안 한답니다. 왜? 취업할 때 일부 몇 기업에서는 이 사람의 페이스북에서 과거에 어떤 발언을 했나까지도 다 확인을 한다라고 하니 이놈의 나라가 진짜 표현의 자유가 있는 건지
참 염려되어지는 내용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늘 발제 내용을 보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박경신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지금 돌아가신 지 50일 되신 저희 대표님께서 오래전에 그 대통령 후보가 방송에 나와서 막 자신이 살아왔던 이야기를 했는데 대표님께서 이상하다 그러고 나이를 따져보고 막 이러면서 이게 허위 사실이라고 하는 거를 인터넷으로 막 여기저기 퍼날른 겁니다. 근데 그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재판에 회부돼서 고법에서 벌금을 받았습니다.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이 방송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는데 이것에 허위 사실을 적시한 내가 왜 유죄냐? 그리고 이거는 공공의 이익, 대통령을 뽑는 자리인데 이거에 대해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 거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벌금 80만 원을 받았던 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 정보공개 청구를 이야기하셨을 때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 신문사에 광고 집행 내역을 좀 보내달라 그러면 한 군데도 보내주지 않고요. 심지어는 경기도는 당신네 과에서 무슨 신문을 구독하고 있는지 보여달라라고 했더니 전혀 보내지 않습니다. 왜? 신문사의 영업기밀이라는데 아니 자기네가 보고 있는 신문 구독 현황이 왜 영업기밀입니까? 근데 이런 것도 공개되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저는 이런 총체적인 문제에서 세 가지 문제를 빨리빨리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국정화에 문제가 있다. 국정화 교과서 추진. 제가 감리교 목사이기도 한데 이미 성경에도요. 구약 성서에서도 그 이스라엘을 민족을 건설한 다윗이라고 하는 임금이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음욕을 품고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했던 장면이 성경 구약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도 예수의 첫째 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한 게 그대로 나오고 있죠. 그리고 예수의 일생을 다룬 것도 복음서 4개, 각기 다른 시각에서 다룬 4개의 복음서를 다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으로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정치적인 이해와 요구에 따라서 66건으로 되었지만 천주교에서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외경과 위경까지도 경제 넣어서 모든 성도들이 다 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99.9%가 보고 있고 찬성하고 있는 이 국정화를 교과서를 그 7개의 교과서를 검증을 끝난 교과서를 0.1%만 사용하고 있는 하나의 교과서가 올바르다라고 하는 한 사람의 발상으로 인해서 그것이 뒤집어지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도 좀 가슴 아픈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그 집회 시위의 자유에 의해서는 좀 이따 박경신 교수님께서 아마 그 부분은 못하신 부분이 있어서 충분히 더 설명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만 저희 대표님 중에 한 분도 그 집회에 나왔다가 일흔이 다 되신 분인데 방패 맞아가지고 뇌세포가 30%밖에 남아있지 않다라고 해서 하는데 오히려 그분이 뭐 법적으로 왔다 갔다 한다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되어 있고요. 심지어는 그 어떻게 복면을 쓴 사람을 IS랑 비교를 하면서 이거를 방송에다 대고 국민을 IS와 같이 하는지 그래서 시민단체 중에서 경기 지역에서 내일도 이제 그 새누리당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합니다만 이러다가 요즘 그 인기 있는 뭐 복면가왕도 앞으로 복면을 다 벗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지금 그게 굉장히 좀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가장 큰 문제로는 저는 이제 언론단체에 있으니까 인터넷 신문 퇴출 강행입니다. 이미 조중동 매연의 종편을 다 주고 그리고 나서 지상파도 다 장악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일간지들도 웬만큼 정리가 됐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경기 지역에서 일간지가 23개입니다. 근데 세 번째부터 임금이 밀려 있어요. 근데 이들이 신문 시장이 위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 닫는 신문사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 이들은 이미 지방자치단체나 기업에서 주는 광고로 유지를 하고 있는 거고 비판 기사를 쓰면 광고가 삭감되어지거나 안 나오기 때문에 알아서 정리되고 기는 문화가 지금 자리 잡아 있습니다. 물론 기자분들 계시면 죄송하지만 이미 그 게이트키핑이라고 하는 과정이 그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벗어나는 게 뭐냐? 바로 인터넷 신문입니다. 인터넷 신문은 기존의 기자 생활을 하다가 게이트키핑이라든지 이 신문사 구조에 불만을 갖고 있는 분들이 나와서 자신이 발전된 온라인으로 어떤 뉴스라도 다 씻겠다라고 하는 의지로 나온 거고요. 실제로 집회나 기자회견을 가보면 일간지 지상파는 안 오더라도
인터넷 신문 기자들은 대부분 와서 그거를 취재를 하고 SNS로 활성화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신문은 5인 이상으로 지금 해야 되는 거고요. 1년간 유예를 해서 2010년도에 11월 달에는 이게 다 등록이 취소가 되는데 인터넷 신문 대부분이 1명에서 2~3명입니다. 지금 상태로 가면 95%가 다 문을 닫게 되는 거죠. 왜? 기존 지상파와 일간지에서 보도되어지지 않는 부분을 보도하는, 그래서 굳이 국민이 알지 않아도 되는 자기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것들을 여론화하는 인터넷 신문을 정리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론의 다양성이라든지 민주주의를 훼손하겠다라고 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집회도 신고제인데 지금 허가제로 전락되어지고 있는 것처럼 신문도 허가제인데, 아니 신고제인데 허가제로 지금 강제로 전환되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경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신고된 인터넷 신문이 480개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신문이 하지요. 왜? 그만큼 의사표현의 자유를 실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480개 중에 일부 부당 광고를 하려고 하는 그 인터넷 신문이 있으면 그거는 그 분야에 대한 규제 법안을 따로 만들면 되는 거지. 그 몇몇 인터넷 신문 때문에 전체 480개를 다 구조정하겠다? 이거 더 나아가서 지역 주간지마저 다 하겠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좀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 이 원고에도 쓰지 못하고 어쩌면 이 발언도 영상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워하고 있는 저 스스로를 보면서 표현의 자유가 진짜 법으로 사문화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 일상생활에 우리가 편안하게 논의할 수 있는 건지 어쩌면 오늘이 시작이고 이제 시민들이 깊게 경각심을 가질 때 새로운 전환점이 되리라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그 현장의 얘기를 생생하게 해주셨습니다. 하셔야 되겠죠? 네. 예. 우리 정봉주 17대 국회의원이 저랑 같은 같이 17대 정말 그 재밌게 잘 지냈는데요. 요새는 19대 들어서 정말 재미가 없어요. 정봉주 의원이 없어서. 근데 10년 동안 피선거권 박탈돼 있는 상태인 건 알고 계시죠? 그 사실 적시에 관련된 7년 남았다고 그러는데 1년 징역형 살고 바로 그겁니다.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이걸로 인해서 형법으로 징역을 받고 또 피선거권까지 이 10년 동안 박탈당하고 그래서 이번에 사면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또 그것 때문에 제가 또 아주 그냥 봉변을 당하고 뭐 이런 실검순위가 이런 상황에 있는데 오늘 아주 흔쾌히 이 토론회에 와주시겠다고 그래서 정말 제가 너무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 정말 용기가 납니다. 우리 정봉주 의원님을 위해서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도 잠깐 본회의에 좀 갔다 오겠습니다. 네, 가시는 동안. 네, 조금 자리가 어수선해졌는데요. 주최자이신 유승희 의원님께도 지금 본회가 2시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가서 출석 체크만 하고 오시겠다고 지금 잠깐 나가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역주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못 들은 발제 두 분의 말씀을 좀 더 계속 듣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백가영 원사님 하시고. 네, 아까 제가 엄청 속성으로 급하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사실 하고 싶은 말을 거의 다 못했는데 뒤에 분들이 충분히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거기서도 많이 커버가 된 것 같아요. 전 사실 들으면서 이제 사실 이번에 유엔 가서 자유권 권고 받아오고 이런 과정을 봤을 때 좀 이번에 뭐 집회 시위 관련해서도 사실 유엔에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보겠다라고 권고가 내려진 지 일주일 조금 넘어서 11월 14일 그 사태가 일어난 거였거든요. 사실 그런 거 봤을 때는 이런 식의 권고를 받는 게 사실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사실 국제사회에서 권고 받는다는 것 자체가 어떤 법적인 강제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이제 네이밍 앤 쉐이밍이라고 해서 부끄럽게 만드는 역할인데 정부가 사실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으면 그게 사실 그렇게 효력이 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저희가 가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그런 기준들이 어쨌거나 유엔에서 얘기하고 있는 국제인권 기준이라는 건 최소한의 합의된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조금이라도 맞춰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뒤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그렇게 계속 그런 태도를 가지고 계신다고 정봉주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그 정부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어쩔 수 없다. 할 수 없다. 지금 당장은 어렵다.
이해해달라. 심지어 이제 시민사회 단체들한테 아유 다 어려운 거 아시면서 이렇게 못하는 거 명예훼손 형사처벌 해지 못하는 거 이해해달라. 우리 악용하지 않고 있다라고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실제로 유엔에 가서는 지금 유승희 의원님 같이 그 법안 개정 발의하셨죠. 그 명예훼손 형사처벌하는 거 폐지하는 법안 개정안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 하고 나면 정부는 꼭 가서 정부가 그렇게 개정안을 내는 것도 아닌데 국회에 이렇게 개정안이 올라와 있다. 우리 잘하고 있다. 이렇게 꼭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 그 엄청난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가서 봤을 때. 제가 최근에 봤을 때 가장 황당했던 것 중에 하나는 예전에 인터넷상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정부가 굉장히 잘 보장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유엔에 가서. 그래서 우리는 인터넷상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잘 보장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도서상간 지역에 우리는 컴퓨터를 굉장히 많이 보급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발언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이슈들을 시민사회 단체들이나 뭐 국회의원님들이나 계속 주목해서 보지 않으면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 캐치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고 당연히 국제사회에서는 한국은 굉장히 잘하고 있구나. 표현의 자유가 저 정도면 잘 지켜지고 있구나.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서 좀 이런 부분을 같이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 생각이 듭니다. 특히 뭐 표현의 자유는 자유권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그런 권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최근에 저희 뭐 복면 이야기라거나 그런 내용들은 국제사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주목을 가지고 외신에서도 많이 다뤘던 주제 중에 하나예요. 뭐 제가 아까 간략하게 내년에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한국에 온다고도 말씀드렸는데 이미 기본 페이스북이나 뭐 트위터 이런 데는 관련된 신문 기사 같은 거를 같이 이렇게 올리기도 하시는 것처럼 유엔에서 좀 주목을 갖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저는 사실 시민사회단체가 계속 그 정부한테 계속 그런 기준을 지키라고 얘기를 하고도 있지만 동시에 그 국회의원님들한테도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 말고도 여러 가지 다른 권고들 관련해서도 사실 행정부가 제대로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를 저희만 얘기할 게 아니라 유엔 권고를 제대로 지키는지는 그 의원님들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뭐 영국에는 그 의회 안에 그런 인권위원회라는 그런 상설위원회가 소위원회로 있으면서 전반적인 법이 얼만큼 국제인권 기준에 맞는지 아니면 국제인권 기준에서 내리고 있는 권고들을 행정부가 어떻게 잘 지키고 있는지를 이렇게 모니터링하는 위원회가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그런 위원회를 설치한다거나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여러 가지 방안으로 그런 표현의 자유나 국제 권고들을 좀 국회 차원에서도 좀 모니터링 할 수 있고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모색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 말씀이 좀 인상 깊은데요. 국회 내에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하시는 거죠. 예. 지금 유승희 의원님이 못 들으셨는데 제가 오시면 꼭 전달을 해서 좀 활용하시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박경순 교수님, 예, 마저 해주시죠. 네. 자료집 20쪽을 보시면 인터넷의 표현의 자유가 어떻게 제약되고 있는지 2008년 15,000건에서 2014년 지금 13만 건. 올해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7년간 이제 10배 넘는 그런 양적 팽창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미 2008년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미 인터넷 심의도 정치적인 편향을 보일 것이라는 것을 예고한 것이 바로 소비자 그 신문 광고 불매운동 사이트에 대한 그 삭제 차단, 또 환경운동가가 국산 시멘트의 그 환경적 문제점을 지적한 글에 대한 또 삭제 차단,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법원에서 잘못된 판단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합법적인 글도 어떤 뭐 정부의 입장이나 또는 기업의 입장에 거스른다고 해서 이렇게 삭제 차단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인터넷에 있는 글
삭제 차단할 때 그 기준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불법 정보 내린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법으로 어떤 기준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냐면 건전한 통신윤리 함양을 위해 필요한 사안이면 삭제 차단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통신윤리. 이게 누가 건전한 통신윤리를 잘 알아가지고 어떤 글은 내리고 어떤 글은 그냥 두고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이제 당연히 그 신문 광고주 불매 운동하고 또 쓰레기 시멘트 사건 모두에 대해서 헌법소원이 제기가 됐고 2012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렇게 뭐 건전한 통신윤리 함양 이런 기준으로 검열을 하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불법적인 정보들에 대해서만 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한 합헌이다. 합헌 결정이면서도 뭔가 그 인터넷 검열의 범위를 축소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거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예훼손 심의를 더 확대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터넷 임시조치제도는 국가기관이 관여하지 않고 사인들에 의해서 글들이 삭제 차단되는 것인데 역시 2008년부터 쭉 보시면은 2008년도에 9만 건, 그러니까 NHN하고 그러니까 네이버하고 다음 통계만 뽑아도 이렇게 많습니다. 2008년도에 9만 건에서 지금 2012년도에는 15만 건, 그러니까 지금 뭐 2배 정도 될 것으로 보이고 지금 2015년도에는 따로 조사한 것을 제가 지금 여기 넣지 못했는데 지금 20만 건 넘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임시조치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합법적인데도 누군가 권리 침해라고 주장하면 삭제 차단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김문수 의원 같은 경우 이제 뭐 2008년도쯤에 우리가 식민지의 역경을 딛고 섰기 때문에 이렇게 발전했다. 뭐 이런 말을 했었는데 뭐 할 수도 있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망언 아니냐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김문수 의원의 그 글을 말을 이렇게 올려놓고 거기에 대해서 뭐 논평을 하는 이제 그런 페이지가 있었는데 그 페이지가 전혀 불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삭제 차단됐고요. 또 최근에 뭐 주얼리 성형외과라는 곳에서 환자 수술실에 두고서는 뭐 케이크 사다 놓고 뭐 인증사 찍은 이런 글들도 그것을 비난하는 그런 성형외과 직원들의 행태를 비난하는 글들이 전부 다 삭제 차단 되어 왔습니다. 이런 상태고요. 또 집회에 대해서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강제 해산 문제입니다. 즉 평화로운 집회는 강제 해산할 수 없다라는 이 대법원 판례가 2001년부터 강고하게 구축되어 왔는데 또 불구하고 경찰에서는 불법이라는 이유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법원은 불법 집회도 강제 해산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불법이더라도 평화로우면은 강제 해산 안 된다는 것이 지금 대법원 판례고 그렇게 돼야만 집회의 자유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서 기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에서는 그런 소위 불법 집회, 그러니까 신고 내용과 다르다거나 뭐 신고를 안 했다라거나 또는 신고를 했는데 신고했는데 불허됐다라거나 그런 집회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 뭐 여기서도 이제 선제적 대응을 하는 거네요. 차벽을 세우고 그리고 그 차벽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이런 그 차벽을 또 지키기 위해서 또 차벽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대포를 사용하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회 주최자에 대한 형사처벌도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그 박내군 인권활동가가 바로 이제 이 불법 집회를 주최한 혐의, 또 이제 뭐 박근혜 대통령 뭐 명예훼손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혐의에 구속되어 있다가 지금 이제 보석으로 이제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이 집회 주최자에 대한 형사처벌 문제는 그 금지 통고가 내려졌을 때 그 금지 통고가 합법적으로 내려졌는지를 보지 않고 금지 통고된 집회를 그냥 강행한 것에 대해서 집회 주최자가 아까 이제 강제 해산해서는 안 된다는 건 이제 집회 참가자를 강제 해산하면 안 된다는 거고, 집회 주최자는 금지 통고가 된 집회를 진행하면 그 불법 집회이기 때문에 책임은 지긴 져야 됩니다. 책임지긴 져야 되는데, 문제는 금지 통고 자체가 잘못됐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이 좀 제대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12월에 대법원 판결이 실제로 그런 잘못된 금지 통고는 무효다라는 판결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입법적으로 좀 시정될 수 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화 쪽은 제한 상영가가 문제입니다. 영화는 아시겠지만 영화를 만들어 놓으면은 지금 법적으로는 못 틀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못 틀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제한 상영가 하는 겁니다. 제한 상영가 등급을 주는 것인데, 이 피해자가 바로 그 영화 자가당착 시대정신과 현실참여라고 해서 뭐 박근혜 당시 그 대통령 후보와 허경영 후보의 마네킹의 목을 자르고 뭐 그런 장면을 담고 있는 그 영화에 대해서 제한 상영가를 줬죠. 그 제한 상영가 등급을 받으면 우리나라는 제한 상영관 자체가 생길 수가 없는 그런 법 규정을 가지고 있어서 결국엔 그 영화를 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집 26, 27쪽에 28쪽에 있는 내용들은 제한 상영관이 그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 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그러니까 아동 포르노 조항을 만화 애니메이션에 적용하는 것 역시 지금 수많은 사람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0명, 3,000명, 뭐 2012년, 2013년도에는 2,000명, 3,000명의 사회 초년생 젊은 사람들이 이 아동 성범죄로 입건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아동 성범죄는 실제 아동에게 피해를 줄 때, 그러니까 실제 아동의 모양을 넣거나 실제 아동을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든 그런 포르노들에 적용돼야 되는데, 만화 애니메이션 같이 실존 아동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까지 처벌하면서 실제로 그런 만화 애니메이션 보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스스로가 아동 청소년들이거든요. 결국에는 그런 법조항에 의해서 아동 청소년 보호하려고 만들었던 조항이 아동 청소년들을 전과자로 만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정보공개 청구법 한번 보시면은 30쪽에 이제 자료 보시면 정보공개 청구가 거부되는 사유들을 쭉 분석해 보면 가장 많이 거부되는 것이 1번은 이제 개인의 사생활 보호지만 두 번째는 법령상 비밀 비공개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다른 법에 의해서 비밀 비공개로 정해놓은 정보들은 그 정보공개에서 빠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우스운 것이 그 31쪽에 있는 그 사례는 어떤 사례냐면 법령상 비공개됐다는 게 어떤 그 법령상 비공개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은 아마도 상식적으로 법이나 령에 어떤 정보는 비공개해라라고 명시된 것이 비공개, 명시된 것이 정보공개 의무에서 빠진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법이나 령에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사례 나왔습니다. 공안문제연구소에서 뭐 비밀로 지정하면은 그 공개에서 빠진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즉 행정기관이 자기네들이 비밀이라고 정하면은 그게 곧바로 법령상 비공개 정보가 돼서 정보공개 의무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 역시 지금 우리나라 정보공개 청구를 막는 지금 외국에서는 이 법령상 비밀 비공개 사유에 의해서 정보공개에서 빠지는 숫자가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우리나라의 그 정보공개를 막는 그
큰 사유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동계 업무방해죄인데요. 노동자들은 어떻게 의사를 표현하나요? 파업으로 의사를 표현합니다. 그런데 파업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범죄시 되고 있고 그게 바로 업무방해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파업이 어떻게 범죄냐 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계속 제기를 해서 2011년도에 이제 철도노조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파업을 했다고 해서 파업을 해서 이제 논리는 그거거든요. 한 명씩 파업을 하는 건 괜찮은데 여러 명이 한꺼번에 파업을 하게 되면 고용주가 정상적인 경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위력을 행사하는 거, 부당한 위력을 행사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곧 업무방해가 된다라는 것이었는데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사실 파업이라는 거는 결국에 고용주에게 부담을 주려고 하는 것인데 파업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제 그런 문제가 제기되면서 2011년도 철도노조 판결이 나오고 철도노조 판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파업이 범죄는 아니고 모든 파업이 업무방해는 아니고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업자의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경우에만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라고 해서 표면적으로는 좋은 판결을 내렸는데 막상 2014년도 철도 파업에서는 대법원 판결대로 또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다. 2014년도 철도 파업이 뭐였냐면 KTX 민영화에 대한 그 파업이었는데 이때 철도노조에서 예고를 여러 번 했거든요. 이 KTX 민영화하면은 파업한다고. 그러니까 고용주 입장에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역시 그 업무방해죄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입법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노동자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정봉주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이순희 의원께서 이렇게 끝까지 표현의 자유 문제를 가지고 투쟁하시는 건 정말 다시 존경과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발제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표현의 자유 그러면 굉장히 좀 이렇게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들리는데 이렇게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니까 굉장히 저희가 알기 쉽게 이해가 되고요. 또 표현의 자유가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 새삼스럽게 느껴집니다. 예, 이상으로 이제 발제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토론과 발제에 대해서 먼저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신가요? 네, 너무 설명을 잘해 주셔서 그런가요? 네, 그러면 앞서 말씀하신 발제자들과 토론자들과 또 유승희 최고위원께서 좀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을 좀 더 듣기로 하겠습니다. 저기 두 분 먼저 하셨으니까 토론자 좀 말씀하실 게 있으신가요? 예, 저는 여기 유승희 의원님이 계시니까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현 정부 이미 새누리당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자신들이 총선에서 지면서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KBS, MBC에게 민영화 압박을 놓으면서 공공성 약화를 은근 압박을 좀 가했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MBC 민영화, KBS 1, 2 분리 이후 KBS 2 민영화, 그리고 뭐 광고 시청료 인상 뭐 이런 과정으로 이미 미디어 재편 과정을 다 겪어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신문시장 위축으로 인한 조중동이 생존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전문가들도 방송 광고 시장에 비춰보면 종편이 하나, 많아야 2개다라고 했는데 5개를 주면서 그러다 보니까 생존을 위해서 뭐 황금 채널이라든지 중간 광고 허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직접 광고 허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특혜를 주면서 이미 다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방자치단체 쪽에서도 이미 지역 신문들을 하고 있고 이제 남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표현의 자유가 되어지고 여론의 다양성이라든지 민주주의 확장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인터넷 신문마저 지금 장악하려고 하고 있고 이것을 규제하려고 하는 이 법안에 대한 문제성의 심각성을 좀 알고 이거는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당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 1인, 2인 미디어가 대부분 다 현장성, 여론 다양성,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까 의원님 안 계실 때 제가 마지막 코멘트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저는 유엔 인권권고 이행에 있어서 국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단순히 행정부한테만 해서 될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인권이라는 것 자체가 단순히 무슨 뭐 안행이나 뭐 법사위나 이렇게 한 위원회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사실 모든 그 정책 전반 그리고 법 전반에 있어서 그 주류화가 되어야 되는 개념이니만큼 이 영국 같은 사례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국회 내에 이제 인권만을 다루는 인권상임위원회가 있으면 국회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법이나 제도 같은 거를 기본적으로 이것들이 인권의 기준에 얼만큼 부합하는지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유엔에서 내렸던 인권 권고가 어떻게 행정부에서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상임위가 있는 것도 이제 좀 효과적으로 저희가 국회에서 그 국제 인권 권고 같은 거를 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생각을 해서 위원님 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토론회는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했지만 사실 중요한 제안이 두 개 지금 정책 제안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그 5인 이하의 인터넷 미디어들이 지금 폐지될 위기에 있는데 그것을 막아달라고 하는 제안이 하나 있었고요. 이제 이 표현의 자유 침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국회 내에 위원회를 같은 걸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하고 또 그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정책 제안이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게 제안이 제시됐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유승희 최고위원님, 특별위원장님의 또 말씀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우선 국회 내에서 표현의 자유 관련한 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19대 과연 가능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금 저 세미나를 좀 다시 또 우리가 정리하는 이유는 심각하게 그 최근에 들어서 특히 집회와 시위의 자유에 대한 침해까지 일어나는 상황에서 민주주의가 아주 대폭 아주 이 후퇴하는 상황에서 이게 아까 정봉주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가랑비에 옷 젖는지 모르는 채로 와 있다가 결국은 지금 아주 민주주의 후퇴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한 가지 사안으로만 민주주의가 위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처음에는 뭐 그냥 우리가 가장 심각하게 늘 얘기해왔던 국가보안법 문제라든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이라든지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지금 그 표현의 자유 관련해서는 전기통신법이라든지 그 통신 그 망법 통신망에 의한 그 정보 보호에 관한 그런 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인터넷상에 있어서의 그 표현의 자유를 끊임없이 뭐 이렇게 위축시키는 그런 보이지 않는 형태의 법이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잘 이렇게 그러니까 늘 이렇게 그냥 막 다 있는 그런 법의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알게 모르게 위축을 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형태의 법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별로 이렇게 관심을 갖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쉽게 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금방 이렇게 상식적인 수준에서 금방 그 공감대를 확 형성하는 게 어려운 지점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표현의 자유를 얘기하면은
개인의 그 사생활 침해라고 하는 문제로 이렇게 들고 오고 거기다가 무슨 이제 그 연예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온라인상에 있어서의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너무 심대하게 받아서 자살하거나 뭐 이런 극단적인 사례를 늘 앞에 내세워서 과도한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냥 저기 방치해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현재의 국민들의 인식의 수준이고 또 그런 인식의 수준이 또 이렇게 국회에 또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제 그리고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표현의 자유가 지금 이제 유엔에서 인권 규약을 지금 이제 심대하게 또 어기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인권위원회가 지금 이제 보고서를 통해서 한국의 여러 가지 이 표현의 자유에 관련한 뭐라 그러죠? 이 권고 조항들이 쭉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뭐 국회라든지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그리고 또 표현의 자유 특위 차원에서 끊임없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한다 해도 메아리가 좀 상당히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근본적인 부분이고 또 철학적인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근본 가치에 대한 문제 제기인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한 하여튼 지금 호응도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양비론에 이렇게 빠져가지고 호응도가 굉장히 낮은 측면들이 있습니다. 제 자신도 지금 4년 내내 이거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또 선거법상에 있어서의 표현의 자유 부분은 일반법에 의해서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정치인들한테는 참 더 어떻게 보면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좀 감수해야 될 표현의 자유를 좀 위축당하는 거는 감수해야 될 사안으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얘기한 대로 전반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약간 위축되어 있는 분위기여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말조심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그 정치 문화 분위기와 일반 사회 문화 분위기도 많이 좀 작동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방송에서 뭐 특히 이제 그것은 막말이네 뭐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말을 조금만 좀 이 비판적인 얘기만 있으면 내지는 약간 좀 과도한 표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말들도 다 막말이라고 하는 프레임에 넣어가지고 막 비판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치인들부터 시작해서 일반인들까지도 굉장히 발언의 수위에 대해서 늘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되는 이상한 그런 풍조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발언 자체가 잘못하면은 굉장히 뭐랄까 허용되지 않는 그런 이렇게 암묵적인 그런 암묵적인 카르텔 같은 게 침묵의 카르텔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지점도 굉장히 좀 답답하기도 하고 좀 속이 많이 상합니다. 저도. 그런데 보면은 이제 한편으로는 근데 이제 아이러니컬하게 이 종편 방송을 어쩌다가 이렇게 보면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그 인신을 굉장히 공격하고 또 특히 성을 비하하고 뭐 말할 수 없는 저속한 그런 표현들을 엄청나게 많이 써대고 또 드라마의 수준도 엄청나게 저속하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뭐 이건 약간 다른 얘기긴 하지만 최근에 뭐 금사월인가 뭔가 그런 드라마가 뭐 엄청나게 오랜 그 시간을 끌면서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는 우리나라의 분명히 법으로는 처첩제도가 불법으로 금지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한 집안에 같이 사는 것이 아주 당연스럽게 아주 그냥 너무나 많은 대중적인 사람들이 보는 드라마에 그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그런 거야말로 사실은 당장에 이 방송에서 규제되어야 될 상황이고 그다음에 현행법을 위반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그냥 방치가 돼 있는 것으로 보면은
이게 진짜 이게 역사가 거꾸로 가고 있고 민주주의의 후퇴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체 사회가 굉장히 퇴행하고 있는 상황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그 다시 민주주의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그 토론을 개최했는데 이 토론회 자체는 제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당 차원에서의 표현의 자유 특별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여기 국장님들도 와 계시고 그런데요.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제가 당내에서 그 최고위원 출마했을 때 표현의 자유 특별위원회를 만들겠다고 그 공약상을 내세워서 그 최고위원을 하면서 이 특별위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또 이 합의가 또 당내 이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고 또 예산도 수반이 돼야 되고 인력도 또 보강이 돼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표현의 자유 특별위원회를 만드는데 2월 달에 돼서 한 3, 4개월 걸렸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그 이후에 피해자 신고센터를 만들어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신고센터를 또 만드는데 또 한 2, 3개월 걸렸고 또 그걸 만든 다음에 또 그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산 확보를 하는데도 또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려서 결국은 표현의 자유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정상적인 가동을 하기까지 한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더라도 지금 표현의 자유에 관련된 이 굉장히 중요한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표현하는 이 대의가 그리고 이 명분이 얼마나 우리 그 정치권에서도 상당히 이렇게 그 천덕꾸러기처럼 되어 있는지 좀 답답한 심정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도 오랜 동안 표현의 자유를 떠들어댔더니 이제 표현의 자유 하면은 뭐 유승희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조금씩은 관심을 좀 갖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서야. 그래서 19대에서는 일단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 정치적 아젠다로서 이 포지셔닝 하는데 거의 시간을 다 보내는 것나 마찬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 표현의 자유에 관련된 수많은 법안들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이 관철되는데 특히 이제 명예훼손을 비형사 범죄화하는 그 중간 단계에 있어서 법으로 우리가 그 친고죄를 도입하는 그 법안이라든지 아까 얘기한 대로 검찰이 이제 피의자가 이 허위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검찰에서 이 허위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좀 명백하게 질 수 있도록 하는 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선거법에 있어서의 이 명예훼손이라든지 모독죄라든지 허위사실 유포죄라든지에 대한 좀 과도한 지금 이 형량을 때리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여튼 법안으로 나와 있는 모든 법안은 현재 발의만 되어 있지 대부분의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에 묶여 있거나 그 다음에 이제 법사위에 지금 계류 중이거나 다 그런 상황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임시조치에 대한 거, 이제 인터넷 신문의 등록 요건 강화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세미나도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신문을, 그냥 신고제로 하다가 5인 이상의, 그, 인력의 보강이 되어야만이 인터넷 신문을 그 발행이 가능하게 하는 그런 등록제로 요건이 강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세미나도 했지만은 그 부분도 아마 시행령을 통해서 지금 강행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또 임시조치에 관한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아직 그 정보통신 저희 그 관련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채 맞춰지지 않은 채로 지금 다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고 또 억압하는 여러 가지 이 후퇴에 대해서 19대 굉장히 좀 무력하게 끝내는 지점에 좀 쓸쓸하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랑 같이 함께 해온 그 표현의 자유, 언론 자유 수호 특별위원회 임순애 부대위원장도 와 계시는데요. 위원장님 비롯해서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박경신 교수님께서
하여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같이 함께 해주셔서 이 전문가적인 이 소견을 특히 이제 법을 만드는 데는 뭐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해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참여연대도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좀 강하게 가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처음보다는. 어쨌든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함께 해주신 우리 민 차장님께서도 굉장히 외로운 투쟁을 하셨는데 경기도 쪽에서 좀 많이 그래도 표현의 자유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당 차원에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임순영 의원, 네, 회장님 말씀하셔요. 크게 말씀해 주세요. 그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시 개정하는 일밖에는 없거든요. 지금 인터넷 기자협회에서 이제 위헌 소지가 있어서 아마 그 이제 헌재에다가 위헌 소송은 할 것 같고요. 지금 방법이 없어요. 결국 총선에서 이겨가지고 법을 개정하는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여론 통제 정책의 하나로 지금 이제 행정 예고가 됐고요. 이제 의결만 남았는데 제가 아까 확인을 하니까요. 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그 명예훼손 그 심의 조항 규칙 개정안이 지금 행정 예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의견도 다 받았고요. 그랬는데 12월 10일 날 전체 회의에서 의결을 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그것 때문에 기자회견도 하고 의견서도 내고 뭐 시민들의 많은 그 네티즌들의 반대하는 서명도 갖다 내고 했는데 결국 12월 10일 날 통과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게 조금 행정여고는 일찍 됐었지만 저희가 막아서 의결을 못하고 있었는데 12월 10일 둘째 주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단서 조항이 하나 들어간다 그러는데요. 명문화, 그 조항의 명문은 못한다고 하고요. 별도의 안을 하나, 합의안을 만들어서 공인에 대해서는 그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청하는 심의를 한다는 그런 조항을 별도로 넣는다 그래요. 그 법안 그 규칙 안에는 넣지를 않고 별도의 합의안을 만들어 가지고 전체 회의에서 의결을 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유승희 의원님이 좀 며칠 후니까요. 관심 가져주시고 보완할 게 있는지 그것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근데 지금 결국 박근혜 정부의 여론 통제 정책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그런 정책들이 지금 그 두 개 있고요. 그 밖에 또 있거든요. 포털 규제 있고요. 그 다음에 방통위의 평가 규칙에 이번에 공정성하고 객관성을 벌점을 2배 강화해요. 근데 그것도 여론 통제 정책의 하나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게 있고 그리고 지금 그 강행 아직 그 의결은 안 됐지만 진행되고 있는 게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에서도 그 기사를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지금 주려고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거든요. 이제 그것도 저희가 지금 이제 당장 급하게 막아야 될 게 그걸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거의 다 지금 다 통과가 된 거고요. 그러니까 명예훼손 조항만 통과가 되면은 뭐 실제 여론 통제 정책 다 되고 있고 포털도 평가위원회 벌써 만들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언론중재위원회 그 부분만 남았는데요. 계속 주시하면서 저희가 계속 문제 제기하고 대응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거를 뒤집는 방법은 제가 보기에는
모두 다 방법이 없어요. 총선에 이기고 대선에서 이겨서 법을 다시 바꾸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지금 말씀 들으니까 너무나 암울한 상황이네요. 이거 다시 회복할 수 있으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노력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이제 토론회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좀 하면서 하는 생각이 정말 저희가 제목을 다시 민주주의다 이렇게 정했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민주화 운동을 해서 민주주의를 회복했다고 생각했는데 10년도 안 지나서 다시 민주주의가 상당히 심각하게 훼손돼서 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 됐고 표현의 자유 침해가 바로 그런 아주 선봉에 서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자각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70년대에 대학을 다녔는데 그때는 정말 이렇게 눈에 보이게 탄압을 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누가 침해받고 있는지 누가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는지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것이 잘못됐고 우리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국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하나하나 진짜 뭐 어느 것 하나 지금 이제 틈도 없이 모든 방면에서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할 수 있는 구조들이 법과 제도로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등골이 오싹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이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침해되고 있다라는 것, 후퇴하고 있다라는 것 다시 한번 오늘 생각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외롭게 관심을 갖고 싸우고 계시는 유승희 최고가 정말 소중하게 느껴지고요. 다음에 꼭 참선이 되셔가지고 이 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만들어서 우리가 표현의 자유를 우리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권리를 지켜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늦게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발제해주신 발제자, 토론자 여러분 또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